교수님, 솔직히 영어 배워서 뭐 하게요? 요즘 유튜브만 켜도 한국어 자막 달린 미드가 널렸는걸요. 2025년 봄, 도쿄의 한명문 사립대학 회의실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영문과 전공 필수 과목 수강 인원이 전년 대비 63% 급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불과 3년 전 교양 선택 과목으로 신설된 한국어 강좌는 정원 50명의 신청자가 327명, 경쟁률 6대 1이 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환호성과 웃음소리, 한국 드라마 대사를 따라하며 박수치는 학생들의 모습, 그 옆 강의실, 덩그러니 놓인 책상과 의자들. 58년을 영어 교육에 바친 한 교수는 그날 자신이 평생 믿어온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아닌 한국이라고요? 그의 손에 쥐어진 학과 폐지 예고 통보서.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대학 본부가 그에게 내린 명령. 직접 한국으로 가서 그 실체를 확인하고 오라는 것이었죠. 내 눈으로 한국의 거품을 확인하고 학생들의 환상을 깨주겠습니다. 오만함으로 가득 찬 그의 다짐.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틀렸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최첨단 시스템, 넘쳐나는 서양인 관광객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홍대 거리에서 목격한 광경이었습니다. 백인들이 한국인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서툰 한국어로 오빠, 언니라고 부르는 모습? 평생 서구 우월주의를 믿어온 그에게 이것은 세계관의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엔화같이 폭락으로 지갑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고 서점에서 한국 문학이 노벨상 수상작으로 전시된 걸 보며 그는 마침내 인정합니다. 일본이 멈춰있는 동안 한국은 세계를 정복했다고요. 과연 이 꼰대 교수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그의 처절한 고백,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다나카 켄이라고 합니다. 도쿄에 있는 사립명문대에서 32년째 영문학을 가르치고 있죠. 아니, 가르치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이야기는 지난 학기 수강 신청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전공 필수 과목인 영미문학의 이해는 항상 100명 이상이 신청하던 인기 강좌였어요. 셰익스피어부터 해밍웨이까지 서구 문명의 정수를 배울 수 있는 수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 학과 조교가 황급히 제 연구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수강 신청 인원이 23명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23명? 폐강 기준선이 30명인데요? 뭔가 시스템 오류 아닌가? 다시 확인해보게. 하지만 조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23명만 신청한 거였죠. 그것도 대부분이 졸업 학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청한 4학년들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복도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끝 강의실 앞에 학생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줄을 서 있었거든요. 야, 신청했어? 아직이야. 서버 터질 것 같아. 이번에도 못 들으면 진짜 포기해야 할 것 같아. 저는 강의실 문패를 보았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의해 마이너스 박지의 강사. 한국어 수업 때문에 이렇게 줄을 선 거였어요. 며칠 뒤 학과 회의가 열렸습니다. 학장이 발표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영문과 예산을 30% 삭감하고 그 예산으로 한국학센터를 신설하겠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학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이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 학과를 이렇게 취급하십니까? 학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나카 교수님, 현실을 보십시오. 작년 졸업생 취업률 조사 결과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학생들의 취업률이 영어만 하는 학생들보다 23% 높았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교수님, 한국은 지금 엔터테인먼트만 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우리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경쟁하려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인재가 필요해요. 그날 저녁, 제 과 수석인 미사키가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뭔가? 저 내년에 교환학생 가기로 했어요. 저는 반가웠습니다.
과수석이라면 당연히 미국이나 영국 명문대로 가겠죠. 오, 그래. 어느 학교인가? 하버드? 옥스퍼드? 미사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한국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K-팝 학과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사키, 자네 정신 차리게. 자네는 우리 과 수석이야. 미국 아이비리그도 갈 수 있다고. 알아요. 하지만 요즘 미국 가서 뭐 배워요? 총격 사건 조심하면서 비싼 등록금 내고 차라리 한국이 낫죠. 한국이 미국보다 안전하다고? 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밤늦게 혼자 다녀도 문제없고 편의점에 노트북 두고 화장실 가도 그대로 있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엔화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세요? 1년 전만 해도 100엔에 1200원이었는데 지금은 1000원도 안 돼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 친구가 지난 여름 뉴욕 갔다가 밥 한 끼에 3만 엔 썼대요. 한국은 그것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퀄리티는 더 좋아요. 하지만 미사키, 학문적으로. 교수님, 한국 대학이 지금 세계 대학 순위 상위권에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K-팝, K-드라마는 이미 하버드에서도 연구 대상이에요. 제가 왜 굳이 미국 가서 한국 문화를 배워야 해요? 미사키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전 제 선택을 바꿀 생각 없어요. 오히려 교수님이 현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변했어요. 일주일 뒤 학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다나카 교수님, 이사회 결정이 났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학생들을 인솔해서 한국 문화 탐방을 다녀와 주십시오. 네. 한국이 왜 인기인지, 학생들이 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지 교수님께서 직접 보고 오시라는 겁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5박 6일. 제가 꼭 가야 합니까? 네, 이사회 결정이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이 아무리 인기라고 해도 그건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에요.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함께 갈 학생 15명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미사키도 포함되어 있었죠. 학생들은 들떠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한국 맛집을 검색하고 K-팝 노래를 들으며 한국어 회화를 연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좋아, 가보자.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학생들의 환상을 깨트려 주겠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마지막으로 다짐했죠. 한국? 고작 한국 따위가 미국과 영국을 이길 수 있을까? 절대 그럴 리 없어. 2시간 반 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착륙한다고요. 비행기가 착륙했고 저는 학생들과 함께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인천공항 제2터미널. 나리타 공항의 낡은 시스템에 익숙했던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천장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간. 최첨단 안내 로봇들이 여기저기서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와, 진짜 크다.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공항을 가득 메운 사람들 중에 서양인 비율이 엄청나게 높았거든요. 금발의 백인 여성들이 무리지어 다니며 한국어 가이드북을 보고 있었어요. 한 미국인으로 보이는 남성은 스마트폰으로 한국어를 번역하며 면세점 직원과 대화하고 있었죠. Excuse me, 이거 얼마예요? 아, 이거요? 15만 원이에요. 오케이, I want to buy this. 서양인이 한국인 직원에게 영어로 말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제가 본 광경은 당연하지 않았어요. 한국인 직원이 영어로 능숙하게 답하며 상품을 포장해 주는데 옆에 있던 다른 서양인 관광객이 한국인 직원에게 물었거든요. 실례지만 한국어로 감사합니다가 뭐예요? 아, 감사합니다요?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서양인이 어색하지만 열심히 한국어로 인사했고
한국인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천만에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서양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다고요? 평생 영어가 세계 공용어라고 믿었던 저에게 이건 좀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죠.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계속 창밖을 보며 사진을 찍었어요. 저도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최신형 전기차들이 달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저기 봐요. 전기차 엄청 많아요. 학생 하나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일본에서는 여전히 하이브리드 차가 주류인데 여기는 전기차 비율이 확실히 높았습니다. 버스는 한강을 건넜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한강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변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 형형색색의 조명, 그리고 다리 위를 달리는 수많은 차량들.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80, 90년대의 한국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도시였죠. 숙소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짐을 풀었어요.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거리를 걸으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도쿄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도쿄의 번화가는 요즘 일찍 문을 닫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죠. 밤 9시만 되어도 거리가 한산해져요.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저녁 7시인데도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상점들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교수님, 여기 편의점 들어가도 돼요? 미사키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학생들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또 놀랐습니다. 편의점 음식의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도시락, 김밥, 삼각김밥, 각종 즉석 식품들. 일본 편의점도 수준이 높다고 자부했는데 여기는 그 이상이었어요. 와, 이거 봐. 진짜 맛있어 보인다. 학생들이 이것저것 집어들었습니다. 저도 하나 집어들어 가격표를 봤어요. 4,500원. 엔화로 계산하면 450엔 정도? 일본보다 조금 비싸네. 하지만 학생 하나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 가격이면 일본보다 싼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이 정도 퀄리티면 600엔은 줘야 하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실질적인 구매력이 역전된 거였죠. 편의점을 나와 식당을 찾아 걸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젊은 커플들, 친구들끼리 온 무리들, 그리고 놀랍게도 외국인 관광객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한 삼겹살집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추천한 곳이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직원이 메뉴판을 가져왔죠. 저는 메뉴판을 보며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삼겹살 2인분에 24,000원. 엔화로 2,400엔 정도였어요. 비싸네. 하지만 음식이 나오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고기의 질, 반찬의 가짓수, 그리고 직원의 서비스. 일본에서 이 정도 퀄리티면 인당 5,000엔은 내야 했거든요. 학생들은 신나게 먹었습니다. 저도 한 점 집어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일본이 잃어버린 게 뭔지요? 활기, 에너지, 생동감. 서울의 밤거리는 그것들로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상점의 밝은 불빛, 거리를 메운 차량들. 도쿄에서는 이미 사라진 풍경이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한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한 여성이 노트북을 그대로 두고 화장실로 가더군요. 저 사람 미쳤나? 노트북을 그냥 두고 가? 제 옆에 있던 학생이 말했습니다. 아, 한국은 원래 그래요. 자리 맡을 때 노트북이나 지갑 두고 가도 아무도 안 가져가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도 안전하다고 자부했는데 한국은 그 이상이었어요. 숙소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아니야, 이건 서울이니까 그런 거야.
서울은 수도니까 당연히 발전했겠지. 하지만 한국 전체가 이럴 리는 없어.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정에 따라 학생들과 함께 홍대로 향했습니다. 젊음의 거리라고 불리는 곳이죠. 지하철을 탔는데 또 놀랐어요. 깨끗하고 조용하고 시스템이 완벽했거든요. 도쿄의 지하철도 좋지만 여기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홍대역에서 내렸습니다. 역 안부터 이미 사람들로 붐볐어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어요. 거리 곳곳에서 버스킹, 즉 거리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한국인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을 둘러싼 관중들을 보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백인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금발의 유럽인들, 미국인들, 호주인들. 그들이 한국인 버스커의 공연을 보며 환호하고 박수치고 함께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한 버스커가 케이팝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관중석에 있던 백인 여성 몇 명이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보다 더 열정적으로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위계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거든요. 서양인이 갑, 동양인이 을. 이게 제가 알던 세계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서양인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한국인을 동경하고 있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한 미국인 남성이 버스커에게 다가갔습니다. Excuse me, can I take a picture with you? 아, yes. 오케이. 버스커가 웃으며 대답했고 미국인은 셀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어색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한국말 잘하시네요. 버스커가 웃으며 대답했고 미국인은 기뻐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인가? 미국인이 한국인에게 사진을 같이 찍자고 부탁하고 한국어를 쓰려고 노력한다고요? 계속 걸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카페와 옷가게, 화장품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게들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화장품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백인 여성 2명이 한국인 점원에게 질문하고 있었어요. This one is good for dry skin? 아, yes. This is bestseller. Very good for dry skin. 한국인 점원이 영어로 능숙하게 설명했고 백인 여성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품을 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의 영어 실력이 생각보다 훨씬 좋다는 걸요. 일본인들은 영어를 못해서 외국인 관광객 응대에 어려움을 겪는데 한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영어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학생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학생들이 추천한 한식당이었어요. 메뉴판을 받아 가격을 받습니다. 불고기 정식 12,000원. 엔화로 1,200엔. 또 비싸네. 하지만 음식이 나오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불고기, 밥, 국, 그리고 10가지가 넘는 반찬들. 일본에서 이 정도면 2,000엔은 내야 했어요. 학생들은 맛있게 먹었지만 저는 먹으면서도 계속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엔화 환율, 물가 비교, 실질 구매력. 그리고 깨달았어요. 일본인들의 실질 구매력이 한국인들보다 낮아졌다는 걸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옆 테이블에 앉았던 한국인 젊은이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최신 아이폰을 쓰고 있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여유롭게 식사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 반면 저는요, 메뉴 가격을 보며 지갑 사정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경제대국 일본이라는 자부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오후에는 대형 서점에 갔습니다. 학생들이 한국 책을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요. 서점에 들어서자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몇 층짜리 건물 전체가 서점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가득했죠. 문학 코너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K-문학 번역 코너에 서양인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저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책장을 봤어요. 한강 작가의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영어 번역본, 프랑스어 번역본, 독일어 번역본,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안내판이 있었죠.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작품들. 저는 그 안내판을 보며 멍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한국 작가가? 과거에는 일본 작가들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때 자랑스러워했어요. 아시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받았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 작가도 받았습니다. 백인 여성 한 명이 한강 작가의 책을 집어들며 옆 사람에게 말했어요. I love this book. So beautiful. Me too. K-리터러처 is amazing. 서양인들이 한국 문학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 코너로 갔어요. 일본 문학 코너였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가와바타 야스나리.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책이 있었죠. 하지만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한국 문학 코너에 비하면 한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어요. 한류는 단순한 아이돌 춤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문학, 예술, 철학 전반에서 한국이 세계의 주류가 되어 있었어요. 서점을 나와 다시 거리를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홍대의 밤거리가 화려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네온사인, 대형 전광판, 그리고 거리를 메운 사람들.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활기였습니다. 한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한국인과 백인이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대화 내용을 듣고 저는 또 놀랐습니다. 오빠, 이거 어떻게 말해요? 백인 여성이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발음은 어색했지만 한국어였어요. 아, 이거 이렇게 말하면 돼? 천천히 따라해봐. 한국인 남성이 친절하게 가르쳐줬고 백인 여성은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백인이 한국인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존댓말까지 쓰면서요. 제가 평생 믿어온 세계관. 서구가 중심이고 동양은 변방. 그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밤늦게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인천공항의 최첨단 시스템, 서울의 화려한 야경, 홍대 거리의 백인 관광객들, 한국어를 배우는 서양인들, 노벨상을 받은 한국 작가. 모든 게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서울이니까 그런 거야. 한국 전체가 이럴 리는 없어.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잠들었습니다. 사흘째 학생들과 함께 남산타워에 갔습니다. 서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죠. 타워에 올라가 전망대에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산들. 교수님, 진짜 멋있지 않아요? 미사키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도쿄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도쿄 못지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역동적이고 현대적이었어요. 전망대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감탄하고 행복해하는 모습들. 한 프랑스인으로 보이는 커플이 셀카를 찍으며 말했어요. 서울, 시의 맥니피크. I love it. 무아우씨. We must come back here again. 서양인들이 서울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고 싶다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도쿄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뭔가 달랐어요. 관광객들의 열정과 애정이 더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타워를 내려와 명동으로 돌아왔습니다. 밤명동은 더욱 화려했어요. 쇼핑객들로 거리가 가득하고 가게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한 한정식집에 갔습니다. 학생들이 특별한 곳에서 먹고 싶다고 해서요. 메뉴판을 받아 가격을 봤습니다. 1인당 5만 원. 엔화로 5,000엔. 저는 당황했습니다. 너무 비쌌거든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제가 낼게요. 미사키가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네. 내가 낼게.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이 여행 경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한정식. 하나하나 예술 작품 같았어요. 맛은 환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먹으면서도 저는 계속 가격을 생각했죠. 5,000엔. 도쿄에서 이 정도 퀄리티면 7,000엔은 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더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본인인 저에게는 부담이 됐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러 갔습니다. 카드를 내밀며 생각했죠. 경제대국 일본이라더니 이제는 한국에서 밥 먹기도 부담스럽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인천공항의 최첨단 시스템,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 홍대의 백인 관광객들, 한국어를 배우는 서양인들, 노벨상을 받은 한국 작가, 명동의 쇼핑객들, 그리고 한국인들의 여유로운 소비. 모든 게 제 예상과 달랐어요. 한국은 거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것들을 부정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마지막 날 저녁 학생들과 함께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밤 한강의 야경을 보러 간 거죠.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치킨을 먹으며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산책하는 커플들. 저는 한강변에 앉아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강 건너편의 불빛들, 다리의 조명, 그리고 하늘을 수놓는 빌딩들. 아름다웠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미사키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교수님, 어때요? 한국.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미사키. 네, 교수님. 일본이 언제부터 이렇게 뒤처진 거지? 미사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뒤처진 게 아니에요, 교수님. 일본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죠. 반면 한국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교수님께서 하버드 다니실 때 미국이 세계 최고였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은 미국을 동경했고 우리에게도 그걸 가르치셨죠. 하지만 세상은 변했어요. 이제 미국만이 답이 아니에요. 그럼 한국이 답이라는 건가? 적어도 하나의 답이죠. 교수님, 한국은 지금 세계를 이끌고 있어요. 문화, 기술, 경제 전반에서요. 저는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며칠 동안 본 것들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교수님, 아직도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아니, 너희가 옳았어. 미래는 여기에 있어. 미사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래. 내가 틀렸어. 세상이 변했는데 나만 그 자리에 멈춰 있었던 거야. 저는 한강 야경을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어. 경제 대국이라는 자부심,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브랜드. 그런 것들에 만족하며 변화를 거부했지. 반면 한국은 치열하게 경쟁하며 세계 최고의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냈어. 미사키, 너희 세대가 한국을 선택한 건 당연한 거야. 미래가 있는 곳을 선택한 거니까. 미사키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지나가며 생각했죠. 이 도시가 세계를 이끌고 있구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 수속을 밟았어요. 면세점을 지나가는데 여전히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그들은 한국 화장품, 한국 과자, 한국 기념품들을 사며 행복해했어요. 탑승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은 아쉬워했어요. 벌써 가야 해요? 더 있고 싶은데. 다음에 또 오면 되잖아. 교수님도 다시 오실 거예요? 미사키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다시 올 거야. 배워야 할 게 많으니까.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인천공항의 거대한 시설들, 오가는 비행기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의 기억들을 떠올렸죠. 모든 게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 있었어요. 한국이 대단하다는 걸.
그리고 일본이 뒤처졌다는 걸요. 2시간 반 뒤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도쿄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낡았어요. 인천공항과 비교하면 확실히 낡았습니다. 활기도 없었어요. 서울의 거리와 비교하면 훨씬 조용했죠. 이게 일본이구나. 집으로 돌아가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보고서를 어떻게 쓸지요? 사흘 뒤 학장실을 찾아갔습니다. 다나카 교수님 다녀오셨군요. 어떠셨습니까? 학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냈어요. 보고서 작성했습니다. 오, 제목이 뭡니까? 저는 보고서 표지를 학장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왜 한국에 패배했는가? 학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패배라고요? 네, 패배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학장 책상 위에 놓았어요.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한국은 거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그들은 우리가 멈춰 있는 동안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교수님,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날로그를 고집하고 변화를 거부하고 세계의 흐름을 외면했죠. 반면 한국은 치열하게 경쟁하며 세계 최고의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학장은 말없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학생들이 영어를 버리고 한국어를 선택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한국어가 이제 성공의 언어가 되었으니까요. 한국 문화가 세계를 이끌고 있으니까요. 그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배워야죠. 한국어를요? 학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세상이 변했으니 저도 변해야죠. 학생들에게 영어만 가르칠 게 아니라 이제는 세계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줘야 합니다. 학장실을 나와 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던 날의 사진.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서랍 깊숙이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어요. 인터넷 서점에 접속해서 검색했죠. 한국어 교재. 여러 교재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평이 좋은 것을 골라 주문했어요. 닷새 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어 초급 교재였어요. 저는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한글 자모가 나와 있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저는 한 글자씩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58년을 영어만 가르쳤던 제가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수강생이 23명에서 47명으로 늘어나 있었거든요. 저는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수업의 방향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영어를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영어는 여전히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세상을 이끄는 새로운 흐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새로운 흐름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러분 옆 나라 한국을 보십시오. 그곳에는 세계 1등 시민의 자격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은 문화, 기술, 경제 전반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시스템을 배울 가치가 있어요. 교수님, 그럼 한국어도 가르쳐 주실 건가요? 미사키가 물었습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니, 나는 아직 초보야.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배울 수는 있겠지.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한국어 교재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교재를 펼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서툰 발음으로 한국어를 연습했어요. 58년을 영어에 바쳤던 제가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도쿄의 석양이 연구실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한국어 교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니겠지? 아마 늦었을 겁니다. 저는 이미 58살이고 제 전성기는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배우는 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변화하는 것도요.
저는 교재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부했어요. 세상은 변했습니다. 이제 미국과 영국만이 답이 아니에요. 한국이,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이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있어요. 비록 늦었지만 그래도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세상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가 58년을 살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어때요, 대한민국 최고죠?